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5월 19일 월요일 우리 국내 증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미국발 악재 영향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6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낙폭을 줄이면서 2603.42로 약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56% 빠진 713.75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달러화 하락 기대감이 보이는 모양새였는데 결국 8.2원 오른 139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9.5도. 오늘이 일생에 단 한 번 맞는 성년의 날이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성년이 된 분들 계시면 마음 가득 축하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타샤니의 경고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영어랩 가득 들으면서 문을 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방송 끝나고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명동에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정말 거의 한 15년 만에 보는 친구인데 오랜만에 영어를 하려니까 굉장히 사실 긴장이 돼요. 근데 이제 PD님이 영어 랩을 들려주셔서 이제 워밍업을 한번 했습니다. 뭐 영어 안 되면 그냥 이제 맛있는 회오리 감자 이제 하나 쥐어주면서 웃는 거죠. Delicious? Good?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 네. 김미숙님께서 어 소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은 화창하고 상쾌한 날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마치 가을 같은 느낌이에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창원은 화창하고 좀 상쾌한 날이군요. 여기 목동은 조금 이제 저녁부터 비 소식이 약간 있어가지고 약간 흐려요. 그리고 벌써부터 좀 비 냄새가 촉촉하게 나고 있어요. 명동 가야 돼서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네. 좀 구름을 밀어낼게요, 제가. 예.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와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시장을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그리고 경제 생활 속의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와 함께 할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가뜩이나 외식비가 올라 부담인 요즘 치킨값까지 우리 주머니 사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닭고기 수출 1위 국가 브라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닭고기 국내 자급률이 80%에 이르지만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량의 90% 가까이가 바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입니다. 브라질에서 발생한 AI를 이유로 현재 우리 정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와 계란 등의 수입을 60일간 전면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유럽연합,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도 비슷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발생한 AI로 달걀값이 폭등한 미국은 브라질산 달걀을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린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국내 치킨 판매 업체들은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치킨 버거나 일부 대형마트 데일리 코너에서 파는 닭강정, 편의점에서 파는 닭고기 제품, 그리고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하는 순살 메뉴 재료로 사용됩니다. 브라질 닭들이 덩치가 좋아서 한 마리당 순살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국내산 닭고기에 비해 30에서 50%가량 저렴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미 지난 겨울부터 확산된 AI와 산불 등의 영향으로 국내산 닭고기 수급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닭다리 3개를 주던 곳이 수급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2개만 주게 됐다는 안내문이 보일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던 수요가 국내산으로 몰리게 되면 공급이 더 부족해져 닭고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는 업체들은 쌓아둔 재고가 바닥이 나기 전에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상품 가격을 더 올리고 국내산을 쓸지, 태국산 닭고기 수입을 더 늘릴지, 메뉴를 잠시 중단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앞으로는 뼈 있는 치킨만 먹어야 할까요? 부디 치킨값 3만 원 시대가 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오셔서 진짜 기분 좋게 오늘 마켓 인사이트 문을 열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보니까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영향을 좀 받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소폭 하락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만 보면 23포인트, 그러니까 0.89% 밀렸고요. 코스닥은 1.56% 정도 밀렸습니다. 사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영향도 있긴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4월 2일에 있었던 관세 부과 이후에 사실 주식시장이 그 이전에 있었던 것까지 다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팔았으니까 일상적인 매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울고 싶을 때 뺨맨다는 얘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런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16일에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했어요. 가장 최고 등급, 가장 높은 등급 그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아래로 이렇게 내린 건데 무디스가 1917년 이래 미국의 신용 등급을 계속 이제 최고로 유지를 해왔다가 거의 뭐 108년 만에 강등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그 3대 신용평가사라는 데가 있어요. 네. 무디스, S&P,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치 이런 세 군데가 있는데 네. 앞서 두 군데는 먼저 신용등급을 내렸고 마지막으로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미국의 재정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겠죠. 네. 미국의 재정이 얼마나 안 좋으냐면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빚, 부채가 네.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 돈으로 5경 정도 됩니다. 와. 36조 달러. 네. 문제는 지금 빚이 그렇게 많은데 빚만 많으면 괜찮은데 이자도 높고 이 이자는 미국제 10년물 기준이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4.5%니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네. 더 문제는 결국 이렇게 빚이 많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씀씀이를 줄이든가 또는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벌든가 그래야 네. 되는데 현재 미국이 하는 거 보면 둘 다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감세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씀씀이를 줄인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벌어들이는 걸 더 줄이는 역할을 하고 근데 네. 미국은 재정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쓰는 돈 중에서 거의 70-80%가 고정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가야 될 돈 예를 들면 이자 비용부터 이런 거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더 벌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더 벌기도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란 국가가 지금 빚도 많은데 너 더 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줄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보다 재정이 되게 위험하니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가장 최고 등급을 줄 수 없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스의 평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트럼프 정부 들어서 뭐 불필요한 지출 줄여보겠다고 일론 머스크 앞세워서 뭐 정부 효율 부서도 만들고 이것저것 줄이는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목표 대비 잘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무디스도 그래서 정부 지출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고 감세안 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야 이거는 또 재정 적자도 더 악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미국이 이 최고 등급의 지위를 잃은 건데 사실은 뭐 이게 앞에 두 곳이 내렸으니 우리도 내린다 이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신용평가사도 각자 중요하게 맞습니다. 생각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 뉴스를 좀 미국 시장에서 좀 반영해서 바라볼 때 미국 자산에 대한
수익률 기대값이 좀 낮아지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소망이 좀 있는데 그래도 될까요?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빚도 많긴 하지만 올해도 보면 돈을 쓰겠다라는 게 보통 GDP 대비 재정 적자라고 하는데 네. 보통 안전한 수준까지는 아니면 그래도 3% 이내에 들어야 되거든요. 재정 적자가. 즉 빚이 전체 미국이 벌어드는 거 3% 이상 넘으면 안 되는데 네. 최근에 6, 7%가 넘어가요. 아이고. 이거는 거의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의 돈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인데 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미국이 계속 투자하는 게 맞나? 저 국가에 내가 계속 투자를 하면 채권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 특히 앞으로도 미국이 빚을 더 많이 지게 되면 채권을 더 발행을 많이 하게 돼요. 그쵸. 그럼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채권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만기까지 들고 가면 괜찮지만 중간에 내가 수익을 얻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손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만기로 샀다라고 해서 10년 동안 들고 가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중간중간에 혹시 금리가 떨어져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빨리 팔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요. 그쵸. 또 바꿔 생각해 보면 미국의 재정이 그렇게 안 좋다라고 일단은 내렸으니 앞으로 미국이 경제가 어려울 때 또는 무엇을 할 때 돈을 함부로 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놓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진퇴양난에 놓이는 모습인 거고 사실 이게 누적이 되고 코로나가 되면서 더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향후에 주식시장보다는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채권시장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당연히 금리가 높으면 주식시장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금리가 낮으면은요.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금리가 높으면 이자 비용이 비싸니까 맞아요. 사실 어려울 거고 또 여러분들 자동차 사시는 분들 미국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할부금융으로 사잖아요. 그쵸. 이것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채권 시장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경제에 주름살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채 금리 이런 걸 봤을 때 10년물 네. 이거 봤을 때 야, 미국이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거라 국채를 조금 더 발행을 해서 돈을 끌어오게 되겠구나. 얘네 괜찮겠어? 이런 생각이 많이 반영되니까 금리가 막 오르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 국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중국도 주말 사이에 미국 국채를 좀 많이 내다 팔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 미국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이 경제 신뢰도 뭐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 게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이런 거 다 돌아봤을 때는 미국 경제는 괜찮을까 하는 궁금증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게 네. 무디스가 신용등급은 내렸지만 전망은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미국 정부한테 더 이상 빚을 지지 말고 진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지금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관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유예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과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보기엔 지금 부과된 관세 중에서 유예가 안 된 관세가 있는데 이게 10% 보편 관세라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보셨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월마트한테 지금 이렇게 해서 가격 올라온 거 월마트가 전부 다 흡수를 하고 소비자한테 전가시키지 말아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또는 신용 등급에 대한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면 빚을 더 많이 짓지 마라. 또는 돈을 더 많이 벌던가 이런 경고의 의미라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세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미 트럼프가 처음에 관세를 부과한 방식이 사실은 오판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세 부과 방식이 오판이고요. 관세 자체가 문제되진 않아요. 관세는 뭐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이 있었어요. 점진적으로 소폭씩 했었다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본인 스스로 원래 그 내각이 했었던 그런 계획을 뒤집고
사실은 오판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됐고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전략적 후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5월, 6월 달, 특히 6월 달에 현재는 보편 관세와 관련해서도 지금 10% 너무 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동시에 지금 부과되고 있는 뭐 90일 유예했던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예를 해주고 그죠? 그러면서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넓혀야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거든요. 2011년 때, 2023년 때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는 당시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미 없을 때였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에는 동의하세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요. 네. 이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건 맞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뭔가 강하게 다른 국가들을 압박한다라고 하더라도 압박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은 시장에서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이 버틴 거예요. 중국이 대단해서 버틴 게 아니라 이것 보니까 미국이 더 불리한데 내가 좀만 버티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만 버티는 게 아니라 유럽도 버티기 시작했고 그 말 잘 듣는 일본도 버티기 시작했어요. 일본조차도 이시바 총리가 2월 달에 갔다 와서 뭔가 많이 줄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참의원 선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7월까지 협상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간을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트럼프든 무서운 사람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미국 경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보여서 저걸 활용한다라면 굳이 트럼프가 달라는 거 다 안 줘도 되겠네. 이런 어떤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돌아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 중국의 어떤 LPR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대출 의대 금리의 약자인데요. 이게 0.1%포인트 인하가 됩니다. 현재 3.1%니까 이거 3%까지 낮추는 작업들이 돼서 중국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비추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경제 성장 맞습니다. 둔화가 예상되니까 돈 좀 빌려가. 예.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 대출 적깁니다 하면서 대출 수요를 좀 자극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제가 제가 이제 매달 한번 중국을 가보지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지금 뭐 이번에 중국도 버티긴 했지만 인민들이 말 잘 들어서 그런 거지 사실 중국 경제도 버티기 어려운 수준 갔었던 것까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뭔가 좀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 외에도 앞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여러 가지 회담이라든가 각국의 저는 뭐 다른 이벤트들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지금 영국을 제외하고 일본, 한국 아니면 호주라든가 이런 미국의 무역 흑자국들 중에서 반드시 한 군데가 먼저 기준이 나와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세는 크게 부과를 했는데 실제로 뭘 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회담을 하다 보면 저렇게 관세를 크게 부과를 하면 미국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나는 이런 거를 원해 라고 세게 밀어붙여야 되고요. 네. 그럼 우리는 야 그건 너무 강하잖아. 우리 몇 개 좀 깎아주라 이러면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협의가 돼야죠. 네, 지금도 구체성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 나라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이런 구체성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것이냐 각국들한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요구 사항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뭐 줄여주거나 아니면 부과를 안 할 수도 있겠네 이런 기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이번 주부터 뭔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은 섣부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전에서 잠깐 말씀 주시긴 했는데 중국 자주 다녀오시잖아요. 뭐 중국이 지금 좀 버티고 있다, 자존심을 더 세우고 있다는 시각이 좀 우세하기는 한데 실제 중국 가셨을 때는 좀 분위기가 더 어땠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는 게 우선 중국이 어렵다 보니까 해외에서 사람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요. 그래서 비자 정책 중에서 무비자 정책 실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돈을 쓰고 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서비스업 쪽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예, 서비스업 쪽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제조업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중국 기업들의 일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버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선주문된 게 있어서 버텼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감이 끊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 해고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유예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오더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중국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년 실업률이거든요. 네. 청년 실업률이 지금 16.8%로 사실 말이 그렇지. 말이 그런 거죠. 예, 말이 예. 그렇지. 사실 그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청년 실업률이 높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화장품들이 안 팔리는 거.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중에 화장을 안 하세요. 왜 안 합니까? 물어보면 내가 직종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만큼 청년 실업률이 많이 심각한데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제조업 중심인 거니까 이게 뭔가 조금 더 길어졌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밑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긴장의 수위가 높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선을 2주 정도 앞두고 네. 있는데 이 막판에 나도 어떻게 좀 테마주야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도 좀 계시고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예.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뭐 누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새 후보 공통 분모들이 있어요. 대선은 되게 중요한 게 총선과는 달라서 향후 우리가 몇 년 동안 먹고 살 미래 먹거리가 제시되는 그런 게 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내미는 대선 공약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공약 관련주들은 향후에 우리 먹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관련 기업들 중에서 정말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지금이라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대선 테마라고 하면 누구 고등학교다 누구 맞아요. 대학교다 이런 걸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걸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자전거 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관련 기업들로 추려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가운 문자가 왔어요. 김유식님께서 대학 신입생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대학만 가면 연애할 수 있다고 해서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왔는데 솔로랍니다. 365일 다 추워요. 오늘 성년의 날인데 더 외롭네요 라고 하셨어요. 김유식님 들어가자마자 연애하면 금방 헤어집니다. 제 경험은 아니고요. 예, 잘 보셨다가 중간고사도 좀 보면서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누가 좀 성격도 좋은가 잘 살펴보셨다가 나도 좀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 소개팅, 미팅 시장에 들어가시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수연님께서는 오늘 쌍둥이 유치원생 들 우천으로 2번이나 소풍이 연기됐는데 결국 오늘 갔대요. 5시부터 김밥을 싸셨대요. 근데 배고파서 고구마 삶아 드신다고? 김밥 싼 거 안 남으셨어요? 그거를 좀 드시지 고구마를. 네. 저도 기억나요. 유치원 때 아이 소풍 간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그 김으로 눈 달고 치즈로 코 달고 그랬는데 아이는 기억 못 하더라고요. 네. 엄마의 정성이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인의 대표 야식인 치킨 가격이 또 오를까요? 최근 세계 닭고기 수출 1위 국가인 이 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우리 정부가 이 나라의 닭고기와 계란 등의 수입을 60일간 전면 금지했습니다. 특히 이 나라에서 수입한 닭은 국내산보다 덩치가 커서 순살 비율이 높은 데다가 가격도 30에서 50% 가까이 저렴해 치킨버거 패티나 닭강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터라 관련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우리 정부가 60일간 닭과 계란 수입을 금지한 세계 닭고기 수출 1위 국가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힌트는 축구로 유명한 남미 국가입니다. 하나 더 드릴까요?
삼바.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잉글랜드, 2번 태국, 3번 브라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케이스별로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윈의 조세영 변호사가 법대로 해결하는 법 알려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조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상황을 법대로 한번 해결해 볼까요? 네, 오늘은 노년기 치매로 인한 상속 분쟁과 그 해결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어버이날에 그 주간 키워드에서 치매 머니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다들 걱정도 또 많이 하시고 실제 부모님 치매 간병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치매 유병률 자체가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증여라든지 상속 문제가 같이 얽히게 되면 가족 간의 법률 분쟁으로 비화되게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치매로 인해서 혹시 재산 문제 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조세영 변호사가 간단하게 조언해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전에 누군가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증여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뭐 무효가 된다 이건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의사 능력이 없을 때 이루어진 증여만이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의사 능력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이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걸 잘 이해한 상태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울산지방법원에 판결이 있었는데요. 80대 노인이 치매를 앓고 계시다가 딸이 1억 원 이상 인출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사회복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치매 진단만으로는 증여한 행위 자체가 무효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치매 상태에서 한 증여를 무효화하려면 어떤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네, 핵심은 말씀드렸던 당시에 이제 증여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뭐 진단서, 진료 기록, 간병 일지, 그리고 가족의 증언이나 녹음,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분이 당시 그 증여 시점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증도 치매 진단을 받았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작은 아들이 장기 입원 기록 그리고 감정 촉탁 결과 등을 제출해서 결국 증여 무효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식들 중에 이제 또 혼자 고생한 게 또 미안하고 고마워서 뭐 간병의 대가로 주신 거다. 이런 주장도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네, 그런 경우 많은데요. 실제로 주로 간병을 한 자녀가 있고 또 뭐 신경을 거의 안 쓰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수년간 간병을 해온 자녀가 증여를 받고 나서 이건 부모님이 나를 생각해서 직접 주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은 이런 대가성 주장을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그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증여가 됐으면 증여 자체로는 유효하게 보는 상태이고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 아버님이 당시에 의사능력 없이 증여 행위를 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요. 네.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까 소송을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판결까지 가는 건 아니고 실제로 막내딸이 치매 아버지를 혼자 돌본 후
그 아파트를 증여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언니들이 그걸 나중에 알고 치매 상태에서 증여한 거니까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행히 양쪽에서 이제 법적 판단을 끝까지 받는 것보다는 중재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일정 지분을 공동 명의로 조정을 하면서 또 갈등을 마무리 지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증여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네, 증여가 유효하다. 그러면 사전에 이 증여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건데요. 네. 이게 내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내 유류분만큼은 돌려달라라고 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받을 수 있는 만약에 자녀 한 명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1억 원이었는데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그리고 어떤 뭐 자녀 중에 한 명이 전액을 다 받게 됐다라고 하면 1억 원까지 달라고 하는 건 안 되고 네. 그 2분의 1인 5천만 원까지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자체가 내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가 돼야 되거든요. 네. 통상적으로는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라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근데 1년이라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뭐 돌아가시고 나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슬프고 또 막 여기 뭐 장례 절차 치르고 하다 보면 1년이 금방 가는데요. 그래서 치매로 인한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는 동시에 통상은 예비적으로 만약에 이게 무효가 아니더라도 네. 유류분이라도 돌려달라라고 하는 예비적 주장까지 같이 넣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증여 무효 소송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별도로 해두는 게 좋은데 그러면 그 혹시 증여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사후니까 그 법정 상속 비율대로 다시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반대로 증여 무효 소송은 패소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그때 상속 비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거의 절반 정도인가요? 네, 1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는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8090님께서 엄마가 치매 걱정으로 4천만 원 가량 예금을 제 앞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하시네요. 이때 증여세를 내거나 뭔가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증여 신고는 하시는데 이게 비과세 범주 안에 드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이실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신고는 하시되 아마 증여세가 발생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애초에 그 부모님 상태가 온전하실 때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치매 상태여도 가끔씩 이렇게 온전한 정신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치매 진단 받은 이후에 작성된 유언장도 효력이 있을까요? 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유언장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사례로 치매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이건 네가 고생해서 내가 주는 거다라는 명확한 말과 함께 유산을 물려준 유언이 녹음과 증인 진술로 입증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 증여는 당연히 유효다. 그러니까 이 유언이 유효다라고 인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치매 환자도 유언장을 쓸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 당시에 인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잘 입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다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유언 작성 전후에 병원 기록이나 의사 소견상 이분은 충분히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두시는 것도 좋고 직접 그 유언장을 쓰실 때 영상을 녹화해 둔다든지 뭐 앞뒤에 이렇게 말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일반인이 보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언의 형식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네. 우리 민법에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그건 뭐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다 나누는데 통상은 자필 유언이나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정확한 요건을 찾아보시고 그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유언을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래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치매 초기신데요. 심한 편은 아니고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증여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증을 통해서
증여금에 대한 분배를 해도 되는지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초기시라면 요즘은 또 약도 잘 나오고 해서 그 속도를 늦추면서 또 치료를 잘 하시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의사만 있으시면 공증사무실을 통해서 증여 진행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치매로 인한 분쟁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니까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좀 나누기는 했는데 그 유언 없이 돌아가신 경우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간병한 자식의 기여도는 인정이 돼요? 안 돼요? 네, 일단 원칙은 유언이 없으면 민법상 정해진 법정 상속 순위와 그 지분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기여분, 말씀하신 그 기여분 제도가 우린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뭐 누가 봐도 자녀라면 일반적으로 할 정도의 도리라든지 뭐 배우자가 충분히 배우자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수준의 그런 기여도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한 노력으로 간병을 하고 또 뭐 금전적인 기여를 했다. 생활비라든지 간병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혼자서 거의 다 담당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여분 인정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기여도는 재판부에서 전체적인 사정을 다 고려해서 정하게 되고요. 그 기여도를 인정을 받으면 상속지분보다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4536님께서 80살 노모를 20년간 모시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10년 이상 연락을 끊은 다른 형제가 최근 어머니 건강이 나빠지자 문자, 택배, 선물 등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속 기여분 인정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추후 상속 시에 이런 행위들이 인정될 수도 있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기를 좀 기대해 보긴 하는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지금 뭐 정신이 괜찮으신 상태라면 어머니께서 이 관련된 재산을 지금 모시고 있는 자녀분께 이제 물려준다는 유언 같은 걸 미리 남겨두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택배나 선물을 보냈다고 해서 이 보내는 쪽의 기여도가 더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통상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이제 모시고 계신 그 자녀분께서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그것에 대해서 나도 외부에 있었지만 신경을 충분히 썼다라는 증거로 남기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치매로 인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금치산, 한정치산 이런 게 성년 후견 제도로 바뀐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뭐 치매라든지 치매가 아니더라도 중증 질환 그리고 정신 장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다면 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후견인은 그런 친지, 가족 안에 정해질 수도 있고요. 뭐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치매 어르신을 대신해서 예금을 인출한다든지 생활비를 쓴다든지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관련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이제 내가 많이 아파져서 신청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본인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 외에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그 가족이 마땅히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청인이 법원에다가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요. 법원이 이 치매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과정이 보통 한 2, 3개월 이상 걸리고요. 그 정신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과연 의사 능력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감정 비용도 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후견인이 선임된다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단순 관리 같은 거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처분 행위는 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생각보다 절차도 길고 좀 까다롭기는 한데 이런 혹시 신탁제도 이런 거를 활용하면 이 치매 이후의 분쟁을 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신탁은 좀 더 간단한 제도고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게 법원을 통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서 상품을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뭐 치매 안심 신탁 이런 상품이 나오기도 했고요. 유언 대용 신탁, 생활비 지급 신탁 같은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고령층께서 이제 시중은행이나 신탁회사에서 선택해서 여기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이 돼서 내가 치매가 오기 전까지는 직접 내가 이 돈을 사용을 하고 치매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이후에는 내가 지정한 가족, 뭐 큰아이, 아니면 뭐 장녀 이렇게 지정을 해둔 그 가족이 대리 수익자가 돼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또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동 분배되도록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신청 절차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고 미리 상담받기도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치매로 인한 분쟁 예방하려면 미리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 건강할 때 영정사진 찍는다 그런 말씀 많이 나누듯이 네. 내가 건강을 더 유지할 거지만 그냥 혹시나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거나 신탁 설계를 준비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가족 간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나는 의사가 이런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대화를 좀 나눠두시는 게 나중에 이제 자녀들끼리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막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까 좀 약간 정이 없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조금 더 딱딱하게 해놓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화목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문자 보니까 지금 치매 부모님 모시는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아버지 간병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정신이 온전하신 편이었는데 좀 미안해서 거부하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을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거 이제 순서 바꿨다. 이제 내 차례니까 아버지가 받으세요. 네. 나 기저귀 갈아주고 나 그렇게 씻겨주시던 거 이제 아버지 차례. 그러니까 내가 할 차례니까 마음 편히 받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부모님의 돈 자체 또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당연하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적은 돈이라도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셨던 것만큼 내 시간을 줄여주시는 거구나. 이게 유산이다. 내 시간을 줄여주시는 게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우리 정부가 60일간 닭과 계란의 수입을 금지한 세계 닭고기 수출 1위 국가는 어딘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3번 브라질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은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 한번 볼까요? 네. 이젠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 일어난 질병까지 걱정해야 하는군요. 말 그대로 지구촌입니다. 라고 해주신 문대상님 맞아요. 그리고 용돈 빠듯한 자취생에겐 닭이랑 계란이 최고의 음식인데 일났네요. 라고 보내주신 백무수님. 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치킨업계 얘기긴 하니까 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인 가족 한 번 치킨 먹으려면 5만 원 돈이 나가는데 가격이 오르면 이제 치킨 배달 시켜 먹기도 힘들겠어요. 라고 해주신 황의숙님. 이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에서 송나비나님께서 경제방송인데 심장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심장 있습니다. 쿵쾅. 네, 여러분 오늘 끝곡은요. 주제에 맞는 울컥한 곡을 또 선정해 주셨네요. 김진호의 가족사진 들으면서 어이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4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바쁘게 살아온